한독사 속의 사랑. 신방을 잘못 찾아간 이한늘. 조선 중기 문신 이한눌은 18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대보름날 운종가에서 거하게 술을 마시고 취해 길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고 있던 하인들 한 무리가 그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신랑 찾았어. 여기 계시네. 하인들은 이한눌을 들쳐업고 신방에 그를 데려가 눕혔는데 이한눌이 취중에 더듬어 보니 신부가 자리에 누워있기에 얼떨결에 방사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은 뒤에야 눈을 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옆자리에 누운 신부는 자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누이 댁입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역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누이십니까? 나는 이한누리라 하며 진사시에 장원했으나 동료들의 모함이 있어 과거 보기를 포기한 몸입니다. 나는 혼인한 지 사흘이 되었네요. 어제 신랑이 달놀이를 나가 돌아오지 않자 하인들이 찾으러 갔다가 도련님을 모시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한눌은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는데 신부도 고민하다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어쩌지요? 뭔가 좋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 귀인을 맞이하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오늘 이를 알려주는 꿈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부녀자의 도리로 보면 소첩이 죽는 것밖에 길이 없겠습니다만 나 역시 무남동녀로 내가 죽으면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심하셔서 병이 나실 게 틀림없습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없지만 향후 계책은 그때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은 도련님의 서실이 되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합니다. 도련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엉뚱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한눌이 길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간음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대 역시 음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본들 죄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스물도 되지 않은 어린 서생에 불과하고 가법이 엄중합니다. 과거에 급제도 하지 못한 몸이 소실을 두겠다고 하면 어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도련님의 이모나 고모 집 가운데 날 맡겨 둘 만한 곳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일어나지요. 그 집으로 같이 가고 날 거기 둔 것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도련님이 급제한 후에 양가의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급제 전에는 우리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이한눌은 신부와 함께 홀몸인 이모 집으로 가 신부를 맡겼는데 신부는 이불 한 채를 챙겨 이한눌을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딸이 없어진 역관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는데 둘이 신랑 집으로 가기라고 했나 싶어 몰래 알아본 결과 어젯밤에 신랑을 잘못 데려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필시 그 사내와 달아난 것일 텐데 차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 신랑 쪽에는 신부가 급사를 했다고 말하고 가짜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이후 이한눌은 약속대로 공부에 열중했고 10년이 지난 29대 드디어 과거 급제를 하자 떳떳하게 신부의 집에 가 그동안의 사정을 고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처음 이한눌을 따라올 때 가져온 이불의 붉은 비단 깃을 떼어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쉼표를 삼으십시오. 이 비단은 우리 선조께서 북경에 갔을 때 황제 폐하로부터 하사받은 것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인고로 이것을 보시면 난군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이한눌이 신부의 말대로 비단을 내놓자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정한 명분이로다. 이제 우리 부부의 후사를 맡길 곳이 생겼구나. 역관 집안은 다른 후손이 없었으므로 그 집안의 재산은 모두 이한눌의 차지가 되어 이한눌은 졸지의 갑부가 되었지만 늘 청렴하게 지내 인조 때 청백리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한눌이 자신이 가지는 것에는 청렴하고 남에게 주는 것은 지나칠 정도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소실이 된 역관의 딸 역시 어질고 슬기로워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잘 이끌었고 그 소생들 역시 번성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한눌. 이한눌은 조선 후기에 충청도 순찰사, 형조판서, 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선조 4년인 1571년에 출생해 인조 15년인 1637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민, 호는 동학이고 시호는 문해인데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해 남한산성으로 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는데 당시에 뛰어나 이태백에 비유되었습니다. 문집에 실린 4379수라는 방대한 양의 시는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민중생활사와 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저서에 동학집 26권이 있습니다. 정철의 삼위 인곡을 듣고 지은 문가가 특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고답적 표현을 버리고 절실한 주제를 기발한 생각으로 표현한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한편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지은 동래 4월 15일은 전쟁의 상처를 형상화한 내용으로 사실적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왜적이 동래에 쳐들어왔을 때 관민이 함께 막으려다 장렬하게 전사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동학 이한눌의 청렴결벽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한눌의 양모 능성구 씨는 당시 이름난 갑부였으나 동학은 40년 가까이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언제나 가난한 선비처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동학은 지방의 수령을 지내면서 세금과 부역을 줄이고 나라의 재물을 다루는 데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치밀하면서도 그 많은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의 고향인 충남 당진시 면천을 비롯해서 전국에 널려있는 그의 농토를 남들이 제멋대로 차지하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가난한 친구에게 부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학의 재산 관리를 아주 딱하게 여긴 사람이 그에게 대감은 나라 살림에는 그렇게 밝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스리는 데는 어찌 그리도 허술하오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방탕해서 가산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오. 내 선대의 토지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오. 그런데 나는 나아가서는 나라의 정무를 다스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고 글을 써야 하는 만큼 언제 가산을 돌볼 틈이 있겠소. 이렇듯 동학 이한눌은 청렴하고 검소하며 효성이 지극했을 뿐 아니라 동기간의 우애도 각별했다고 합니다. 동학은 임진왜란에 집이 붙어버린 백형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고 백형이 작고한 다음에는 진려들의 혼사를 자기 딸처럼 돋보아 주었습니다. 또 식솔이 많으면서 어렵게 사는 중형을 위해서도 그는 평생을 두고 생계를 돌보아 주었으며 남산 밑에 있었던 큰 저택도 서슴지 않고 조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낡은 헌옷과 가난한 식생활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청렴 검소한 생활로 인조 14년에 청백리에 녹선되자 사양했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청백리 중에 진정한 청백리였습니다. 오늘은 하인들이 저지른 실수로 자칫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었지만 슬기롭게 꾀를 내어 곤경을 빠져나오고 훌륭하게 신랑을 깨우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